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농촌이든 도시든 주변에는 항상 푸르른 산이 있죠. 이 산이 왜 푸르를까?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산이 건강하다, 이 뜻은 바로 생태계가 균형을 잘 이루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그 생태계 균형을 이루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천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들은 아마 세상에 그렇게 많이 안 알려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재 29쪽에서 32쪽의 강의를 좀 할 거고요. 생태계 속에서 이 먹이사슬하고요. 농업 생태계를 이해하려면 산림 생태계도 이해를 해야 돼요. 아울러서 우리 농업인들께서는 산 소유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이거를 이해하셔야 이제 다음 강의에서 천적 내용을 설명드릴 때 이해가 훨씬 빠르실 겁니다. 여러분 교재 29쪽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좀 우스운 그림부터 눈에 들어오니까 이것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당벌레하고 호랑이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자식 귀엽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당벌레가 저도 포식성이라고요. 호랑이님하고 동격이라고요. 어이 이건 무슨 얘기지? 보통 우리가 이 포식성인 것을 먼저 눈에 들어오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천적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설명할 겁니다. 자, 위쪽에 그림을 좀 보십시오. 자, 산림이 이렇게 건강하다라고 하는 건 바로 천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천적이 그럼 뭐 주먹만 해서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은 먹이사슬 관계가 다 돼 있어요. 만약에 먹이사슬 관계가 없다면 균형을 잃게 되고요. 파괴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 생태계 속에서의 균형이라고 하는 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건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변수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의 개념에서 생태계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생물 개체군들이 적정한 밀도로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곤충의 세계 안에서도 잡아먹는 포식자와 잡아먹히는 피식자가 있어서 질서관계가 매우 뚜렷하게 돼 있다. 산림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원인 중에 하나고요. 천적이냐 아니냐 이거는 이제 다음 강의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여기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런 얘기들을 해요. 천적이냐 아니냐의 구별은 식성으로 구별합니다. 이것은 바로 조금 전에 호랑이하고 무당벌레하고 동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농업인들 입장에서 해충을 방지한다. 그럼 이게 해충들이 뭐 먹고 사냐? 작물 먹고 살죠. 그러니까 얘는 초식성이에요. 먹이사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먹이사슬이요.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지금 현재도 초등학교 5학년 과정에서 이 먹이사슬이 나온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농업 크게 이렇게 해서 농업 쪽을 볼 거고요. 이쪽은 자연 생태계에서 이루어지는 먹이사슬을 설명드립니다. 자, 우선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풀과 나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생산자죠. 이걸 먹고 사는 게 초식동물입니다. 1차 소비자라고 얘기하죠. 이런 초식동물, 사슴이나 토끼나 노루나 이런 초식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게 포식자.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호랑이는 없어졌지만 이제 고양이과에 속하는 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력한 포식자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농업 현장에서 가장 문제거리가 뭐죠? 멧돼지, 고라니가 아주 많은 농작물 피해를 일으키고 있죠. 이 강력한 포식 천적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자, 농업 쪽의 생태계도 또 따로 보겠습니다. 농업 쪽에서 우리가 작물이 생산자죠. 그 다음에 이 작물을 먹고 사는 해충들이 있죠. 1차 소비자. 이 해충들을 다시 먹고 사는 게 포식성 천적입니다. 천적들의 밀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해충의 밀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무당벌레와 호랑이는 동격이라는 겁니다.
포식성 천적이죠. 이 부분에 다시 하나의 먹이사슬이 맨 상위 포식자가 또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이것까지는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어서 여기서 그림상에서는 좀 생략을 했습니다. 부연 설명드리면 이 무당벌레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진딧물이든 뭐든 다 잡아먹었어요. 그러면 이 무당벌레가 야,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이거 농작물이라도 좀 갉아먹고 살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랑이가 풀을 못 먹고 살듯이 이 포식성 천적들 마찬가지로 이 농작물을 먹지 못합니다. 오로지 이 천적 곤충들은 해충들이나 곤충들을 먹이로 살아가는 거지 이 작물을 빨아먹고 살지는 못합니다. 이 살림이 왜 건강하냐? 천적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죠. 여기 그림을 놓고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나라 살림 생태계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물론 3년 전에 매미나방이라는 것이 발생을 했었죠. 경기도, 강원도 일부, 충청북도 이 일대 대단히 이 산림을 파괴시킬 정도로 큰 발생이 있었고요. 1995년, 6년, 7년도에 제주도 한라산 면적의 약 3분의 1 정도 되는 면적이 초토화당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때 제가 이제 조사도 다녀봤고요. 했는데 우리나라의 이 대발생되는 산림 해충들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애벌레들이 개체군 밀도가 갑자기 증가하면요, 이 애벌레들한테도 질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런 바이러스 같은데요. 이 밤나무 줄기에도 많은 애벌레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이렇게 죽어 있어요. 이것이 곧 자연의 조절 능력이죠.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런 애벌레들은 뭐 핵다각체 바이러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감염돼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밀도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내년도에 뭐 일반인들 생각으로는 올해 이만큼 발생했으니까 내년에도 많이 증가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나 사실은 또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많은 개체들이 또 출현할 것 같지는 않고요. 엄청난 숫자의 애벌레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죽었고요. 지금 이 북한산에서의 좀 독특한 점은요, 아직은 애벌레 기생하는 여러 가지 기생벌들이나 뭐 이런 기생파리의 흔적이나 모습들은 지금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천적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천적이 왜 그렇게 우리나라는 매우 안정적이고 많을까? 이제 그 내용을 좀 먼저 짚어보도록 하고요. 우선 이런 천적들은요,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사람 눈에 띄질 않아요. 산림 해충 중에 이 녀석이 대발생했다면은 산림에 우리가 산림 생태계가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천적들이 해충을 공격해서 굉장히 많은 밀도를 감소시킵니다. 크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좀 언급해 드릴게요. 벌레들은요, 1.5mm 내의 크기고 5mm 정도는 대형종에 속하고 0.5 또는 2mm 내외의 크기가 대부분이라서 사람 눈에 안 띈다. 이 얘기예요. 크기를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얼른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천적들이 우리나라 산림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일까? 이 얘기인데요. 이것은 바로 식물상입니다. 이 식물상은 즉 산림을 가만히 놓고 보면요, 크게 자라는 이렇게 쭉쭉 뻗는 소나무 같은 경우 산림의 수종, 나무의 종류들의 구성, 자라는 형태의 구성을 놓고 보면요, 교목, 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교목들 있죠. 예를 들면 소나무라든지 침엽수, 뭐 잣나무, 뭐 전나무, 이런 상수리나무, 이런 교목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나무 밑에서 자라는 것들이 있죠. 사진이 하나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나무 밑에서만 자라는 관목류가 따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목류와 관목류 사이에 또 풀들이 자라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유지가 돼줘야만 산림이 이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만약에 오로지 침엽수만 있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림 구조에서 보면 잣나무림은 경기도 과평에 굉장히 많죠. 이런 데는 밑에 관목이 거의 못 자랍니다. 이제 알렐로패스라는 타감 물질, 또 소나무만 100% 있는 산에서는 그 밑에 관목류가 거의 풀들도 자라지 못하고 있죠.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단순림으로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 31쪽 여기 문장을 좀 보실게요. 요 산 경치사가 있는 산 그림 밑에 보면 이게 소나무나 잣나무 같이 한 종으로만 돼 있는 곳, 이런 곳들은 단순림의 위험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곳에서는 해충이 발생하면 이 산림이 초토화당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0년, 50년 동안 자란 나무들이 말라 죽어요. 벌레 때문에.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잣나무 같은 경우는 잣나무 잎벌, 또 소나무 같은 경우는 솔리복파리, 소나무 재선충,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해충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혼합림으로 구성된 산림에서는 평형 상태가 유지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발생은 혼합림으로 구성된 산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곤충들이 나무나 풀을 먹고 살거든요. 근데 이 풀의 종류나 나무의 종류가 아주 다양할수록 수백 종의 곤충들이 그걸 먹고 살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천적들이 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 균형이 잡히는 거죠. 근데 단순림에서는 이런 곤충의 종 다양성, 이런 것들이 매우 단순하고요. 혼합림에서는 곤충의 종 다양성이 어마어마하게 풍부하다. 이런 거, 풍부한 곳에서는 균형을 잘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쪽에 문장 하나만 보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단순림의 경우 해충이 대발생하면 사람의 인위적 개입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인위적 개입이 없으면 이 산림 전체가 초토화당하고 황폐화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여기 사람의 개입, 예를 들면 농약이나 또는 사육된 천적의 방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산림과학원 과거에도 이런 일들을 좀 했었고요. 캐나다 쪽이나 또는 알래스카나 이런 데들은 침엽수림들이 단순림으로 구성이 돼 있죠. 여기에 이제 전나무가 많은데 이 전나무에 발생하는 우리 외국종이니까 뭐 우리 이름이 없어요. 스프루스 버드웜이라는 나방 해충이 있어요. 얘들이 발생하면 그 나무 전체가 이제 죽거나 뭐 그렇습니다. 천적을 대량으로 사육해서 그 산림 지역에 방사를 시켜줘서 해충의 밀도를 줄인다든지 이런 일들이 정부에서들 하고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산림 해충을 컨트롤하는 곳들은 이런 일들을 연구 프로젝트 또 그것이 실용화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를 하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나무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소나무는 뭐 물론 국가에서 이제 보호를 하고 있는 종이기도 하지만 소나무 하면 벌레 몇 종의 벌레들이 생각납니다. 송충이죠. 그러니까 송충이는 솔잎만 먹고 산다? 맞습니다. 송충이, 그냥 우리가 민간에서 부르는 것이 송충이고요. 공식 이름은 솔나방입니다. 32쪽의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있는 나무는 잣나무예요. 그러니까 송충이는 소나무와 잣나무를 먹고 사는데요. 잣나무가 앙상합니다. 6월달 모습인데 왜 그런지 제가 가서 보니까 송충이들이 다 약 맞고 이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단순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 정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생태계의 속의 먹이사슬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고, 이 산림 생태계와 그 다음에 농업 생태계 다 똑같이 먹이사슬이 적용되는데, 산림 쪽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우리 과수농가들은 산림 생태계와 유사하다. 이것은 과수원은 단순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충이 한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인위적 간섭을 통해서 해충을 방제를 해줘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자, 과수의 초생관리편 쪽에서 이건
다시 깊게 제가 여러 편에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농장에서 산이든 농장이든 벌레를 보시면 그냥 뭐 무조건 밟아 죽일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일 놈, 살릴 놈 이런 것들을 배웠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소중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함부로 죽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여러분 관심을 갖고 보시면 다 보입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이거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